계속 잠을 못 자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서는 좀 나와야 되는데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보고 대응 못 해요. 진짜 무슨 그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듯이 정말 모든 호가가 없어지면서 바로 나스닥 지수가 0에서 8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났나요? 12까지 갔죠.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니까 미리 바닥에서 팔지 않고 최바닥에서 사들어 놨어야 이 12% 수익을 누리는 거지. 종목은 20%예요.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20% 가까이 이런 수익을 누리는 거지. 그때 대응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일자 김기훈입니다. 저희는 과도한 공포에 있는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자마자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무려 나스닥이 12% 급등하는 저희가 이례적으로 볼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지금 급등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하루에 이렇게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데 저희가 멘탈을 이렇게 잡고 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도 해드리고 멘탈을 잡는 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극한 공포에 있을 때는 과매도에서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런 과매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은 정책 담당자도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반전이 나올 수 있고 이럴 때만 되면 그냥 공포를 꼭 조장해요. 그래서 가장 밑에서 주식을 팔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오히려 이전에 모두 버티라고 할 때 주식을 팔라고 말씀드렸었고 오히려 이런 극한의 과매도 상황에서는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다행히 빨리 오히려 반응이 온 것 같아요. 트럼프가 더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 버텼죠. 이것이 금융위기로 가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이 돌아서도 쉽게 장이 돌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초래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전도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요일에 나스닥이 12%, S&P가 10%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 이상, 9% 이상 오른 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럴 때 바로 급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되진 않았어요. 보통 오히려 이 크게 올라간 후에 변동성이 발생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락이 해서 다시 좀 더 내려왔다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보시면 뒤에 이게 저희가 그래프로 몇 번의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텐데 변동성 엄청 크시죠? 더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 정도의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봐도 4번 정도 이런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역대급 상승은 근데 역대급 하락 후에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을 때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럴 땐 사야 된다. 근데 이게 나왔죠. 그리고 10년 동안 볼 때 베스트 데이, 그러니까 진짜 좋은 날 10개를 뽑으면 다 급락 후에 왔어요. 급락 후에 주식 팔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먼저 팔아야죠. 근데 이런 상승이 나오면 바로 상승장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일단은 변동성 장이 오는데 일단 왜 급락이 왔을까 생각해보면 무슨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이유가 하루 만에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급 하락장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해결된 시간이 걸리고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급등하는 거죠.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급등합니다. 살리겠다. 이거 철회하겠다. 이런 게 나오면서 급등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걸 한 번에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현실을 인식하면서 재차 급락하고 근데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으니까 급반등하고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무역 전쟁을 한다, 관세 전쟁을 한다. 미국과 중국이 한 번에 해결이 될까요? 한 해 만에 트럼프 일기 때 똑같았어요. 유예한 데서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유예 끝날 때쯤에 다시 추가 관세에서 또 떨어졌다가 다시 협상하고 이런 과정 거의 한참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저희가 사자로 대응해야 되지만 급반등이 나왔을 때 막 또 추격 매수하는 거는 멘탈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제부터 또 조심하면서 다시 잘 봐야 됩니다. 급락 후 변동성 구간. 이제부터 진짜 헷갈려요. 완전 과매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안정화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딪히면서 협상과 재협상과 안 해 이런 가는 이런 변동성을 계속 겪게 됩니다. 제일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된다? 방향을 하나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주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어떤 회사를 살지, 어떤 자산을 살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정해야 돼요. 위아래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할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계속 밀어가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는 이 회사 주가 빠지면 사겠다 했으면 계속 빠지면 사야지, 빠지면 샀다가 인버스 갔다가 레버리지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하루의 데일리 수익은 크지만 한 번만 꼬이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 급반등의 변동성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를 살지 차라리 공부를 시작하고요. 정말로 내가 이것이다 생각했으면 그 주식을 사야 돼요.
저도 그게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적인 장벽이 매우 큰 중국 주식 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뭐 중국 주식 뭐 끝까지 그냥 뭐 무조건 뭐 사는 건 아니고 급락했을 때 사는, 지금 급락했잖아요, 중국 주식도. 이때 사는 건데 이 보시면 이것은 방향을 정확히 잡았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 이 회사는 이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포인트. 정책 방향성이 너무 좋아요. 부동산 정책을 오래 했어요. 계속 눌렀기 때문에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너무 비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요. 10년 동안 지금 재정 뭐 특별히 돈을 풀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 잠깐 풀었다가 안 풀었어요. 그래서 재정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 뭐 지준율이나 기준금리나 다 할 수 있고 딱 한 당에 의해서 한 곳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정부는 부양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의 이익이잖아요. 중국 대표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너무 좋아요. BYD는 50% 매출 성장을 하고 이 100% 이익 성장을 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못하고 있죠. 역성장하고 있죠. 팜마트라는 회사는 해외에서 뭐 400에서 800% 성장하고 본토도 80% 성장합니다. 뭐 이런 회사 잘 없어요. 그리고 뭐 바이오를 본다. 아케소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세계 최고의 항암제 키투르다보다 뭐 50% 더 암이 감소하는 뭐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임상의 항암 관련 FDA 75%의 허가, 그 임상 허가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성과를 실제로 보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매출을 20%, 30%, 40% 성장하는 저희의 텐베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매크로보다 더 중요해요. 중국 정부의 부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에 뒤처진 정도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지금 뭐 1%밖에 안 뒤처졌다고 하잖아요. AI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SMIC가 화웨이에 AI 가속기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가 좋아지는데 투자해야 된다 이 관점에서는 저는 이런 회사들은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팜마트나 BYD나 뭐 아케소나 뭐 SMIC나 뭐 이런 회사들은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숫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매크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거 풀어주나 안 풀어주나 이거밖에 없는데 숫자가 올라가면 결국 이익이 올라가서 이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걸 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밸류가 싸고 아직 안 샀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샀네요? 본토에서 메인랜드라고 그러잖아요. 본토에서 홍콩 주식을 사서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아직 크게 많이 못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인식이 바뀔 수 없어요. 우리도 인식을 못 바꾸고 있는 만큼 다 그들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저는 아베노믹스 이후에 한중일 펀드의 펀드 매니저를 했었어요. 그 경력 때문에 이걸 많이 진짜 체감하면서 봤었는데 처음에 아베노믹스 하면서 무슨 세 가지 화살을 쏴서 우리가 나라를 살리겠어요. 막 엔화 약세 엄청 갈 때 사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일본의 개인들도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23년간 약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지수가 무려 8,000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때 아무도 안 샀어요. 그때 일본에서 뭐 자신감을 주려고 했을까요? 정부에서 사기로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돈을 쓰고 시작했고 GPIF라는 세계 최대 연기금에서 일본 주식을 샀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뭐 제도를 바꿔줬어요.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말을 하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죠. 중국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증환펀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민은행에서 재대출해서 돈을 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보험사에 뭐 중국 주식 한도를 높여주고 기업들에게 자사주를 매입하게 했어요. 사서 우리가 수급이 안 좋지 않은 나라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후에는 중국 본토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도 움직이겠죠. 외국인도 저희가 말씀드린 몇몇 외국인들은 뭐 크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성과가 굉장히 안 좋을 때 1분기에도 수익을 낸 데이비드 테퍼나 뭐 이런 분들은 뭐 미리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4월 초가 돼서 막 목 금액 폭락을 하고 블랙 먼데이가 오니까 공포를 막 조장하고 막 3차 저하전부터 온갖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못 사게 했어요. 오히려 주식을 마지막 최악의 바닥에 팔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럴 때 4월 4일부터 지금부터 과매도에 진입하니 준비하자. 그다음에 블랙 먼데이부터 주식을 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 시장의 최저점이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빨리 반등하는 이걸 매치하는 거 아닙니다. 뭐 미래를 보고 온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걱정하기 시작, 트럼프도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래서 그날 수요일 새벽, 우리 시간 수요일 새벽이죠. 미국 화요일 밤이었나요? 계속 저 잠을 못 자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서는 좀 나와야 되는데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보고 대응 못 해요. 진짜 무슨 그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듯이 정말 모든 호가가 없어지면서 바로 나스닥 지수가 0에서 8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났나요? 뭐 12까지 갔죠.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니까 미리 바닥에서 팔지 않고 최바닥에서 사들어 놨어야 이 12% 수익을 누리는 거지. 뭐 종목은 20%예요.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20% 가까이 이런 수익을 누리는 거지. 그때 대응 못 합니다.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 공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모아가는 이 방법밖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나오면 사야지. 이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럼 나오면 사면 또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가 기업에서 좋아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BYD를 예를 들어 말씀드려요. BYD가 어떻게 될까요? BYD는 미국 비중이 이런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선물을 끄고요. BYD 가격 나옵니다. 그냥 BYD가 왜 잘 됐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쁘면 팔아야 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BYD가 이럴 때 어떻게 가요? 미국 비중이 0이에요. 미국은 어차피 수출 못해요. 0에다가 145가 아니라 145만 포인트 곱해도 0입니다. 근데 미국 BYD는 유럽에 수출해요. 근데 지금 미중 문제 때문에 유럽이 중국에서 손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뭐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뉴스가 나와요. 그 얘기는 BYD 호재잖아요. 유럽은 좀 늘겠네? 이제 생각하고. 중국은 야 이거 우리가 관세 때문에 큰일 났으니까 내수 부양해야지. 그럼 내수? BYD 80% 이상이 내수인데 내수를 부양해? 그럼 전기차 좀 더 팔리겠네? 그러면 BYD의 100의 매출이 120, 근데 원래도 한 100이 한 150씩 성장하니까 150이 아니라 160이 되겠네요.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 관세 때문에 무섭기는 한데 그 무서운 건 공포고 숫자는 올라가요. 그럼 이런 거는 사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미국 주식에도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주식에도 이런 와중에도 이 회사는 괜찮아지겠네 싶으면 그 회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선물 변동과 장중 주가 변동을 보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공포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주가가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12% 올랐을 때 다음날 이제 올랐을 것 같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날 결과가 어땠죠? 마이너스 4% 떨어졌습니다. 누가 예상했을까요? 그러면 그날 막 빨리 산 사람은 다음날 빠질지를 몰라서 샀겠죠. 네. 그래서 이건 주가 보고 있지 말고 차라리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살 기업 계속 공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업 공부해서 팔아야 될 게 무엇인지 더 살 게 무엇인지 그거 공부하는 게 지금부터는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좀 어려운 구간은 언제쯤 지나갈까요? 그럼 제가 계속 저는 생각했던 부분을 연초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미국 주식의 이 안정되는 부분은 6월 전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완전히 안정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쯤이면은 많은 부분이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관세 협상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와중에 그러면 그때까지는 기술적 과매도가 나올 때는 계속 좀 좋게 보시는 거 정해놓으신 좋은 회사들을 더 사셔야 되고 금요위기나 대공황으로 망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인위적으로 초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급락하는 과매도에는 매수하고 물론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잘 갖고 있는 부분이 뭐 크게 뭐 또 급반등했을 때는 좀 실현을 어느 정도 해서 현금 마련하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쉽게 실천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에는 그래도 시장이 안정될 거로 보는 이 세 가지 정도만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지금은 연준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위기들이 연준의 풋이 나오면서 해결이 됐던 부분이 많잖아요. 무제한 사겠다 이거 나오면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보통 다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안 나올까요? 트럼프가 연준에게 압박을 해도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왜냐 이분들을 특히 파월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을 아시잖아요. 아셔야 되고 숫자 보고하겠다 이거예요. 숫자 보고해야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관세를 이제 때리기 시작했어요. 145%를 때렸는데 이게 마트로 얼마에 가서 정가가 얼마 되고 실제로 물가가 올라갈까를 알까요? 몰라요. 그럴 듯하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 이게 막 판매가 너무 줄어서 막 경기가 나빠서 물가가 빠져버릴지 아니면은 이게 전가돼 가지고 막 하이퍼 인플레가 올지 모르잖아요. 이 상황에서 금리부터 내리면요 안 돼요. 먼저 카드를 쓰는 건 아닙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연준이 움직여야 되는 리세션 상황, 막 디플레 상황이 오면 연준은 막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6월 정도에 확인이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왜냐? 최근에 나온 CPI 지표는 아무런 변동이 없잖아요. 왜냐? 아직 관세 안 했잖아요. 미국에 지금 악재만 나왔잖아요. 관세 때리고 재정 줄이고 나쁜 것만 나왔는데 이거 왜 하나요? 악재 이유 중에 트럼프가 또 그걸 통해서 감세를 하려는 게 있잖아요. 세금을 줄여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법인세를 줄이고 소득세 줄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경제가 좋아질 거잖아요. 그거는 다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반기나 다음에 오는데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6월입니다. 지금 기대는 감세안 이제 들어갔어요.
메모리얼 데이 미국에 5월 26일 이때 전에 합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감세안이 오늘 나왔는데 내일 대타협이 되나요? 공화당에서 이거 뭐 이렇게 이거 뭐 어쩌고 재정 얘기하면서 막 합의하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빨라도 또 5월 말 본다면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시간을 6월로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지금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막 지금 막 재정 감축하고 막 그 공무원을 막 줄이고 하면서 또 일론 머스크도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테슬라를 못하고 막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임기가 있고 어느 정도 되면 6월 정도 되면은 테슬라로 돌아오도록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많은 노이즈가 좀 어느 정도 노출되거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된 시장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너무 비싼 상황에서 급락을 하고 뭐 급반등을 하고 변동성을 거쳐서 그동안 찾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적당한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 찾아가고 나면 그런데 계속 확대되는 시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빅스라고 그러잖아요. 변동성 지표. 변동성 지표가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계속되는 거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급하게 빨리 올라간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는 막 급등락을 하지만 나중엔 빅스가 줄어들어요. 시간이 몇 달 정도면 됩니다. 계속 계산을 하면 나중에 계산이 좀 나오거든요. 그 각을 잡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 정도면 저희는 될 걸로 보고 있어요. 큰 하락장에서도 큰 하락을 하는 기간은 짧아요. 미국 주식을 길게 봤을 때 올라간 기간이 훨씬 깁니다. 트럼프의 생일도 6월 14일이라고 해요. 퍼레이드를 계획 중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시장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 많은 일을 하고 일을 좀 마무리할 거로 봅니다. 그 시간이 저는 6월이라고 보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급변동을 할 단인데 이때는 멘탈을 잡고 저희가 좋게 본 회사를 모아갈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저희가 좋아하는 공부기업 중단하고 이런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이 급변동장에 정말 막 멘탈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럴 때는 진짜 멘탈 싸움입니다. 멘탈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의미한 이 호가의 변동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좋아질 기업들을 계속 소개를 드릴게요. 좋아질 기업들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리고 같이 공부할 시간을 계속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황 분석도 지금처럼 계속 해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멘탈 꽉 잡고 넘어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